변함없이 탐사보도에 열중이신 우리 더 탐사의 보도 내용 조금 보충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 요즘 이제 막 종합 편성이 돼가고 계세요. 뭐 하나를 이렇게 찐득하게 안 파고 막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많이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대장동 관련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국면이 드러났다는 거죠. 봉지욱 기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만배가 최순실하고 보통 사이가 아니다. 굉장히 친한 사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럼 최순실이 어떤 역할을 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언급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최순실하고 김만배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인가 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면 옛날에 최순실이 독일로 도망갔을 때 국정농단 쳐서 도망갔을 때 저 안 들어온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귀국을 했어요. 근데 예고 없는 귀국이라서 기자들이 전혀 최순실이를 보질 못했습니다. 심지어 국정농단 사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에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국 당시에 검찰이 최순실을 체포하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냈다가 이틀 있다가 자진 출두를 해갖고 그때 구속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정리할 시간을 줬다 어쩌다 뭐 말이 많았는데 자 문제는 최순실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들어오는 것 자체를 아무도 몰랐고 들어온다는 얘기가 나왔으면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최순실을 쫓아갔을 텐데 놓쳤단 말이에요. 공항으로 갈 거니까. 공항으로 갈 건데 놓친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언론사 중에 유일하게 머니투데이가, 최순실이가 귀국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일보를 낸 거예요. 네, 이게 제 동기일 텐데, 우리과 친구. 아, 그래요? 네. 여기 태성 기자. 그래서 이 태성이가 이 기사를 썼는데, 태성아 잘 지내냐? 그래서 이제 봉지욱 기자 태성이한테 물어봤다는 거지. 태성아, 너 그거 어떻게 알고 썼니? 네. 라고 했더니, 만배 형이 쓰라 그랬어요. 만배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썼다는 거야. 그래서, 김만배가 나중에 자랑을 하기를, 내가, 최순실이가, 공항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차에 올라탄 다음에, 이 기사를 띄워가지고, 기자들이 그때 공항으로 갔다. 그래서 못 만났다. 그래서 안전빵으로 무사귀가를 내가 빼돌려줬지롱 이거를 자랑처럼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김만배 육성 파일을 보면은 발표를 하지 말고 인천공항에서 올림픽대로 출발했을 때 내가 기사를 쓸 테니까 그러면 공항에 난리가 날 거고 그러면 이미 출발했으니까 무사히 서울로 들어올 거다. 그렇게, 멋진 얘기죠. 그렇게 네. 해줬다. 단독 했지. 뭐 이렇게 하면서 하루 쉬어라. 검사장에서 얘기해서 하루 저녁은 쉬게 해줄 테니까. 멋지지 않아요? 야. 해결사. 일개 법조 기사가 국정농단에 연루된 사람을 공항에서도 빼주고 네. 기자들한테서도 빼줬으면서 아예 속편하게 하루 쉬어! 검찰 갈 필요도 없어! 야. 라고까지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태성이가 이거를 단독으로 썼네요. 근데 저 태성이하고 봤냐? 제 옛날에 부산에 있을 때 한번 통화해봤고 중요한 거는 결혼식에도 갔어요 제가. 근데 이 친구가 원불교거든. 그래서 아니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아무튼 아니 피해가 이거 나오고 중요한 게 본인 신천지도 얘기가 원불교든 뭐가 중요해. 그 본인 얘기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되고 있는 걸 본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연락 오겠지. 모르지 않을까요? 연락 안 해서 오래됐는데. 조만간 친구가 미끄러지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연결고리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심지어 깜짝 놀랐던 거. 그러니까 나무기가 처음에 이제 김만배가 와가지고 내가 이 문제 다 해결할게라고 얘기를 할 때는 사실 나무기도 자신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부산저축은행 건으로 해갖고 잡혀 들어갔다가 지 코가 석잔데. 박영수한테 낚였단 말이야. 그래서 박영수가 빼주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토목사업으로 1조 원이 넘는 사업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무슨 돈으로 아무런 실적 없이 이걸 해내냐라는 부분에서 고민이 많았을 때 이 김만배가 들어와서 하나은행하고 컨소시엄을 맺는단 말이지.
심지어 하나은행하고 컨소시엄을 맺으면서 하나은행이 끌어올 돈의 1번 자본주로 우리은행을 또 끌어들여갖고 3,500억을 보증서를 받아온단 말이야. 물론 나중에 취소는 됐지만. 그래서 이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야, 남욱이가. 와, 이 사람 진짜 대단하구나. 어떻게 하나은행을 움직였지?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하나은행을 실질적으로 움직인 사람이 최순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이 50억 클럽들 있잖아요. 그 50억 클럽들 중에 이 당시에 연결된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즉, 박영수는 애초부터 이제 이 사업의 사업주였고, 그분이셨고,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지금 최재경. 최재경? 예, 당시에 이제 청와대 비서실에 있었죠. 그래서 최재경이가 어떤 형태는 곽상도하고 같이 어떤 형태로든 이 대장동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은행을 비롯한 주로 그 은행과 권력기관들을 움직여주는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순환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기본빵으로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못하는 인물이 권순일이에요, 권순일. 권순일. 이게 대법원 판사 출신의 권순일이거든. 근데 이 권순일이가 화천대유의 법률고문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화천대유를 하면서 법률 관계된 신문을 만들려고 했을 때 이 사람을 말하자면 쓰려고 그랬다라는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홍성근 같은 사람 나중에 돌려줬으니까 이 머니투데이 사장 홍성근 같은 경우에 돌려줬으니까 이제 이 5사람이 남은 거거든요. 박영수, 권순일, 김수남, 최재경, 곽상도가 전부 다 김만배하고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겁니다. 50억 클럽이죠. 50억 클럽인 거죠. 그래서 이 권순일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법률 고문으로 있었다고는 하는데 이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왜냐면 권순일은 변호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변호사로 개업을 안 했기 때문에 변호사 개업 안 한 사람이 법률 고문을 하는 것 자체가 말하자면 불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다 범법자들이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김만배 입 하나 닫은 걸로 완전히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김만배 관련해서 2번째 재판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다 살고 나왔는데 대장동 관련해갖고는 2번째 재판이 다시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2천억을 추징을 당해 있다고 합니다. 2천억을 추징당할 게 있었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게 400 몇십억이죠. 아무튼 이재명 대표에게 주기 위한 뇌물. 426. 426 뇌물에 관한 무슨 날짜 같네요. 428억 아니에요? 6억이든 8억이든 어쨌든 무엇이 중요한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 어찌 됐거나 그 돈에 대한 걸로 가지고 지금 김만배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그거 끝나면 또 딴 걸로 재판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가 몇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얘네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빨갱이를 만드는 거예요. 결국 북한이랑 엮어갖고 대북 송금으로 해서 국가보안법으로 엮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만배한테 받기로 한 그 미래형 약속에 의해서 받기로 한 돈이 결국은 대북 송금한 돈인가요? 아니요. 그 돈은 쌍방울이 낸 거고요. 네. 그래서 쌍방울이 그 당시 쉽게 말하면 800만 달러 주고 10조 원에 달하는 히토류 광물권을 다 얻기로 했다.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대장동 건하고 대북 송금 건을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는 거지. 이게 애초에 이 모든 것들이 얘네들이 빨갱이라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라 하면 그 얘네들이 누구예요? 그냥 걔네들이 주장하는 빨갱이는 현재 노조들하고 네. 시민단체하고 네. 이재명하고 민주당이 북한의 지령을 받는 빨갱이들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빨갱이들이 준동을 해갖고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다. 라고 카톡에 이미 쫙 돌았어요. 그냥 또 그건 제일 빨리 보자. 우리 어머니가 1번 수신자라서. 그놈의 카톡. 어머니가 근데 진짜 카톡에 그렇게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몰아쳐갖고 민주당하고
이재명하고 노조가 전부 다 빨갱이들이다. 그래갖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 빨갱이들이 정치 자금을 하기 위해서 쌍방울을 이용했고 쌍방울이 돈을 싸게 주고 막대한 히토류 이권을 독식을 해갖고 이 돈으로 북한도 돕고 이 정부를 갖다 바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근사한 시나리오를 현재 써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시나리오를 써가지고요. 이걸로 국가보안부로 이재명 대표를 잡아넣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이 널리 퍼져가지고 민주당 노조 이것도 빨갱이 맞네. 이재명이 그냥 단순하게 시장으로 부동산 투기 해먹은 줄 알았더니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했네. 아마 요런 방식의 요런 조작을 하기 위해서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찍들한테 참 궁금한 게 이거 김대중 때부터 하던 얘기거든요. 그렇게 속고 또 속나? 왜냐면 익숙하잖아, 걔들한테는. 또 빨갱이라서? 왜냐면 이런 얘기들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들어왔고. 역시 옛날 빨갱이가 아직도 있었어. 아니 그 그렇게 빨갱이가 치면 죽지도 않고 또 온 거야? 그렇지. 그 빨갱이들이 대통령을 다 했는데 나라를 팔아먹었어. 어떻게 했어 도대체? 지금 나라는 엉뚱하게 빨갱이 아닌 놈이 지금 팔아먹고 있는데 일본에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윤석열이. 지금 이따위 그림을 아니 이게 실제 실존하는 시나리오라니까요. 그럼 저는 그 1번으로 받으신 어머님은 그런 거 보면서 뭐라고 반응하시는지. 아들 이게 진짜야? 그러고 나한테 물어요. 아니 어머님 송작가 TV를 매일 보시잖아요. 싫어요 누르시는. 싫어요가 좋은 건 줄 알고 늘 일본으로 누르셨던 우리 어머니는 그걸 보고 야 이런 걸 한다 이런 얘기가 온다라고 네. 저한테 전달을 해줘요. 그리고 이런 걸 또 알려드리잖아 이러고 방송에서 어머니한테 들었는데 요게 돌고 있습니다 하면 이게 또 좋아하세요. 그러면 네, 어머니 카톡으로 살짝 이제 그쪽 무리들을 친일 매국노로 좀 몰아가서 좀 예쁘게 표를 만들어서 좀 퍼뜨리면 안 될까요? 그래서 어머님을 조금 더 키워가지고 그쪽에 한 지부장급 정도까지 좀 승격이 되시면 그때 이제 어머님한테 달려있는 밑에 산하 기관 쪽에 우리가 이제 역정보를 하나씩 날릴 수 있게끔. 그거를 송작가 왜 지금까지 안 하셨어요? 잘못했네. 아들이 돼가지고. 아들이 잘못했네. 아니 내가 직접 뛰어들어가서 이혼 불사를 하고 했지. 내가 지금 그 건의사랑 들어가려다가 못했잖아. 아니 그 본인 직접 들어가지 마시고 그래서- 어머니 카톡을 이용하세요. 예. 그래서 요런 시나리오가 진행 중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송작가 TV는 더 탐사보다 조금 더 보충을 해드려야 되니까 여기에서 지금 빠뜨리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점을 짚어야 돼요. 자, 지금 있는 상황에서 대장동에 대한 특검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이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얘네들이 절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즉 대장동은 괜찮지만 대장동보다도 더 건드리면 안 되는 내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산저축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걸 생각할 때 부산저축은행 하면 부산 지역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국진당 쪽의 치명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국진당도 치명적이긴 한데 사실 부산저축은행이 터지면 호남권 정치계 인사들이 작살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호남계 정치권 인사라 하면 낙연계죠. 즉 낙연계가 대장동이라고 하는 이쪽 비리를 알고 있었고 이거를 꺼내가지고 이재명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 자체에는 부산저축은행까지는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대장동만으로 이재명을 저격해 보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네. 하지만 이 대장동의 뿌리가 된 부산저축은행을 건들게 되면 이거는 친낙계 내지는 이른바 민주당의 수박들한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태에서 특검을 받게 되더라도 부산저축은행으로 확대되는 거는 절대 안 하려고 하겠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사안이 되는 것이죠. 아니 자꾸 왜 수박계 입장에서 빙의 돼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그렇게 흘러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저축은행이 왜 위험하냐면 일단 이 부산저축은행은
우리나라 은행 범죄 사상 최고로 큰 사고를 일으킨 이 아주 최고의 은행 금융권 대형 사고입니다. 여기서 불법 대출을 통해 갖고 망가진 돈이 7조 원이에요. 7조 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장동의 1,100억은 부스럭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거는 검찰이 조사하던 과정 중에 이건 그냥 그 별건이고 요거는 해소할 가능성 없어 하고 휙 던져줘도 티도 안 나. 7조 원이 그러네. 새버렸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큰 거냐면 얘네들이 이 당시에 저축은행들이 전부 부실할 때라서 저축은행들을 이른바 통폐합을 시켰어요. 이 통폐합을 시키는 과정 중에 이제 그 각 저축은행들의 일종의 이제 건전성 조사가 있었겠죠. 금감이라든지 뭐 그 국가기관에서도 검찰에서도 그렇고 계속 해갖고 이제 건전성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부산저축은행이 우리나라에 있는 저축은행들에 비하면 그 지급준비율이 7.6% 거의 10% 가까이 돼갖고 은행권 수준의 굉장히 우수한 저축은행이다. 탄탄하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 경상도 뭐 부산 지역에도 서너 개 있지만 울산, 제주 그 이쪽에 경북까지 수없이 많은 저축은행들을 전부 다 흡수해갖고 그게 커진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분식회계가면 2조 5천억 원어치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2조 5천억 원어치를 분식회계를 한 거를 정상적인 장부로 바꿔놓으면 이게 마이너스 50%가 된 거예요, 지급준비율이. 원래 7.16%로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까 마이너스 50.29였던 거지. 충격적인데? 문제는 이 50.29를 만드는 과정 중에 120개의 SPC를 설립을 해요. 그래서 대출을 거의 막 무제한대로 그냥 막 날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7조 원어치를 대출을 날려준 거야. 도저히 승인이 안 되는 사업 쪽에 던져준 돈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아무런 생각 없이 던져줬고 특히나 이 SPC 사업들의 전부 다 자기 친인척을 안 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이사진, 감사진,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그 금감원에 있는 담당 국장까지도 전부 다 고등학교 동문이 이걸 헤쳐먹었는데 이 동문이 광주 일고인 거예요. 대박. 근데 광주 일고 동문이 은행장, 부회장, 회장에다가 금감원 감사까지 전부 다 광주 제1고등학교 출신들 동문들이 이걸 헤쳐먹었고 그 동문들의 친인척이 120개 SPC 회사를 설립하거나 그 안에 이사로 가 있으면서 돈들을 막 빼돌린 거야. 그래서 친인척한테 날린 돈, 그러니까 친인척한테 이게 저축은행 규정에 그게 있대요. 직계 가족한테는 담보 없이 임의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은행장이. 이 권한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동문이나 친척들한테 불법 대출, 이게 무담보 대출이겠죠. 네. 이게 7,600억 원을 해줬어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 그래서 만일 이러한 돈들이 흘러가는데 이게 어느 시절에 일어났냐? 2010년도부터 2011년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른바 우리 대장동 세력이 준동하기 시작하기 직전 네. 건희하고 윤석열이 만나서 동거 시작하기 딱 그 시점인 거야. 그럴 때 하필이면 이거를 주인검사 윤석열이 했고 그거를 담당한 변호사가 박영수였고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회장을 변호한 사람이 곽영수였단 말이죠. 곽상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박영수하고 곽상도가 실제적으로 부산저축은행에 7조 원대 부실한 저축들에 대한 일종의 조사를 끝낸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 26,000명, 그러니까 저축은행에 연관되어 있던 예금자 27,000명은 전부 돈을 못 받았고 결국 이 은행들은 나중에 다른 저축은행들하고 합쳐져 갖고 국비가 들어가서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회사로 태어나게 되면서 그리고 여기
여기 있었던 그 돈들은 전부 다 결손 처리가 돼서 국고로 없어져 버린 거야. 아유. 공중에서 사라져 버린 거야. 그런 와중에 대장동 1,100억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저축은행을 캐면 대장동만 다치는 게 아니고 나머지 6,500억, 이게 멸실돼 버린 6,500억 또는 그 이상의 부분까지를 다 캐야 되는데 여기에 청와대나, 이게 당시 문재인 정부도 속해 있습니다. 청와대라든지 또는 그와 연결고리가 있었던 민주계 의원들이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단 말이야. 왜냐면 이게 이러한 부실한 경영을 2009년도부터 2012년도 법정 다툼할 때까지 계속 해가지고 이루어져 왔는데 금감원이 이걸 전혀 몰랐다? 검찰이나 감찰기관이 전혀 몰랐다?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지.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와 관련해서 회장이 12년 그리고 은행장이 4년을 받았어요. 다 살았어. 7조를 해먹고 12년 받은 게 최고로 큰 거야. 그리고 그와 관련돼 갖고 주변에 있는 가족들, 이른바 그 6,500억 회수 못하는 돈들을 친인척 이름으로 하고 부당 대출 받은 애들은 하나도 구속이 안 돼서 하나도. 그리고 얘네들이 갖고 있는 자산들은 전부 다 회수를 못했어요. 왜? 이게 전부 다 미술품으로 올라갔거든. 강남에 있는 미술관을 비롯해갖고 국내의 각종 그 국보나 보물급 문화재들을 이게 은행 대출로 엄청나게 사들였어요. 막 100억, 200억 넘는 비용들을 막 사들였어.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했는 줄 알아? 10억 원에 팔아버리는 거야. 100억짜리 미술품, 50억짜리 미술품은 10억 원에 팔아요. 또는 18억짜리 미술품을 갖고 와서 25억의 대출을 받아갑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미술품을 이용한 깡을 통해갖고 재산을 완전히 빼돌려가지고 그 가족들은 구속도 안 되면서 그 재산을 다 지키고 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처벌이 안 됐다는 거지. 이거 다시 파면요. 아마 단군 이래 최고의 금융 사기 사건으로 이게 비례의 규모가 커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루돼서 다칠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문재인 대통령이 거론돼 있다고 막 우깁니다. 왜냐면 부산저축은행이 주로 그러니까 일종의 변호사 그룹들을 굉장히 많이 뒀는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투자를 하고 있던 부산 지역의 변호사 법인도 일부 그쪽에 대한 재판에 수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역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하면 부산저축은행을 일을 안 할 수가 없어.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그걸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부산저축은행을 봐줬다는 식으로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야. 사실 이거를 다 때려 막은 애들은 윤석열과 박영수 집단인데. 그래서 아마 이거를 막아주는 과정 중에 아까 6,500원이 환수 불가고 7억 7조 원 가까운 돈이 나갔다고 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벌어들인 이른바 봐주기 수사로 벌어들인 비용이 박영수나 곽상도는 어마어마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파게 되면 진짜로 이 나라의 이른바 2010년도를 전후해서 이 나라의 법 벌레들이 한꺼번에 다 발려버릴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의당도 싫다 그러고 민주당도 싫다 그러고 검찰도 싫다 그러고 윤석열은 손사래를 흔드는 거야. 내가 아버지 집만 판 게 아니라는 거지. 모든 것은 김만배의 머릿속에 전부 다 들어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시간이 모자라니까 일단 덜탐선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미 많이 하셨는데 더 탐사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아니 더 탐사가 얘기를 했는데 부족한 부분. 왜냐면 네. 더 탐사에는 거기까지밖에 안 했으니까 네. 덜 탐사도 조금 더 보태봤습니다. 네.